우리가 이제 총칙 공부할 때 계약법은 이제 민법 총칙하고 관련성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총칙 배운 거를 빨리빨리 떠올려서 써먹어야 되니까 총칙 공부할 때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 부합계약 어디서 나왔나요? 법률행위 해석할 때, 예문 해석 배울 때 부합계약을 잠깐 가르쳐 줬어요. 물론 기억은 전혀 안 나겠지만 예문 해석할 때 가르쳐 줬다니까. 법률행위 해석할 때 오늘날 대량 소비 시대에 있어서는 기업 측에서 사업자가 불특정 소비자들하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때를 떠올려 보란 말이요. 별도 내용을 가진 보험계약 체결하면은 그거 체결할 때 너무나 힘이 든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기업 측에서 약관을, 보통거래 약관을 만들어 놓고, 보험계약 같으면 보험약관, 이 약관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잊어먹을 수 없잖아요. 총칙 예문에서 때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약관에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들을 우리가 이제 부합계약 그러는데, 오늘날 대량 소비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부합계약의 체결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는데, 여기 얘들은 누구나 한 번쯤 체결한 보험계약, 전기수도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 은행 대출 계약, 분양 계약 등등 이렇게. 따라서 이런 부합계약은 여기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자유는 가져나 보험에 가볍게 맑게 하는 것은 이 자유니까. 그럼 일단 보험계약 체결하면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줬어요?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이 안 된다. 이게 부합계약의 특징이죠.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서 정해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약관이 사업자인 기업 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고객 소비자한테는 과거 예를 보면 불리하게 되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합계약으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합계약으로부터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 대보험 판례는 아까 잠깐 이야기한 무슨 해석을 함으로써, 예문 해석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 해석에서 이게 나온 거야. 해석의 표준 어디에서? 신의 성실원칙 조리 공부할 때 이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공부들 무던히들 안 하셔. 무던히들 참. 다른 게 잊어먹어. 어떻게 이런 걸 잊어먹어요? 내가 맨날 겪고 사는 건데. 근데 이런 예문 해석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 어려운, 이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 기업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약관은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서 소비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다.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소비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이 예문 해석인데, 문제는 이런 예문 해석 가지고는 얘 피해를 모두 구제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기업 측이 작성한 약관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불공정성이 발생이 되면 미리 무엇을 하자? 규제를 하자. 이럴 필요가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 이제 불공정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 때문에 86년도에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됐어요. 그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있나, 이게 문제인데, 과거에도 이제 이 약관을 규정한 법률이 뜸뜸이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잊어버리면 한 번씩. 그러다가 2009년도 19회 시험 때 이제 마지막 출제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이게 출제가 안 됐는데, 약관을 규정하는 법률이. 이유는 2009년도 19회 시험을 내가 간혹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때는 이제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 그래서 시험에 다 떨어지고, 민법 실력 없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다른 5과목이 시험인데 민법이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또 쓸데없이 띠두르고 민법 어렵긴 했다고 또 한 5, 6개월 데모를 했어. 수도권에서 CR도 안 먹히고 민법 실력 출중한 사람 일자 통째로 다 깨겠으니까 그때도. 근데 그때 이제 데모했던 것이 출제범위를 이탈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때렸다고 땡땡이를 썼다고 말이야.
출제 잘못한 건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가지고 데모를 했다는 거야. 이게 중개업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왜 상관이 없냐고 말이야. 분양계약이 부합계약인데. 분양계약 때문에 과거에 이 법률을 여러분 시험에 출제했던 거라고 말이야. 분양계약이 부합계약이잖아. 그 말 하더라요. 근데 땡땡이 쓴 거야. 어떤 간에 그 땡땡이가 먹혔던 간에 2009년 19회 시험 이후로는 이 약관의 규정하는 법률이 출제해서 사라져붙다고 말이야. 따라서 내용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단 우선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내용은 이런 거다 염두에 두고 얼추 민법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한번 읽어보라고. 다만 시험 끝나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중개업할 때 필요하니까. 분양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런 약관의 규정을 보면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는 꼭 읽어보라고 말이야. 생활상조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끼고 그 다음 계약의 종류와 관련해서 먼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지겹도록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오늘 하루만도 우리가 의식도 못하지만 수많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우리가 의식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수많은 계약들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는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채권법, 바꿔 말하면 계약법에다가 15종류 계약으로 유형화를 시켜놨는데 이 계약을 글자 그대로 전형계약 이렇게 불러요.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 추출해서 계약법, 채권법에 열거해놨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저 박스에 보면 15개가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에 그 노무계약에서 예행계약이 하나 최근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시대 사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니까 예행을 많이 다니는데 예행사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예행계약을 민법에 포함시켜 놨다고 말이에요. 그 예행계약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15개가 됐다. 지금 그 이야기요. 408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이. 시험은 그 15개 전형계약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죠. 중개 실무하고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중개업소하고 유리창에 열거되는 계약들,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최근에 추가된 예를 들어서 예행계약 같은 거는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요 3개만 우리가 시험에서 보고 이때 이제 한 가지 것만 인용을 하자고 말이요. 지금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차이점을 이제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 계약법의 차이를 우리 물권법에 보면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고 채권법에는 15종류 전형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물권법의 경우는 민법 185조 물권 뭐에 따라서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물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종류 물건을 개인이 함부로 창설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물권 법정주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흔히 말하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채권법, 계약법에는 전형계약 15종류가 열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건처럼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전형계약 15개 중에 한 개만을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중개업무하고 관련 있는 갑이 아파트 소유자, 매도 중개 의뢰인, 의리 중개업자, 내 아파트 좀 팔아줘서 그래 알았다. 이런 게 무슨 계약이다? 중개계약이죠. 이것도 계약이잖아. 이거는 전형계약 15개 수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중개계약도 요즘에 억수로 체결하잖아. 그래서 이 중개계약도 예행계약과 더불어서 전형계약 중 하나로 민법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중개계약은 포함이 안 되고 예행계약만 포함이 됐다고 말이야. 이처럼 이제 15종류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민법에서는 비전형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여기 계약의 경우는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뭐 체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형계약 말고 비전형결체로 상관이 없으니까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걸 딱 정리하고 시험은 이게 나오니까. 근데 이 정도는 이제 공부 좀 한 사람 알죠? 우리 인간적으로. 물론 그래서 책에다 뺏으라고 내가 보는데 책 써나가. 그 다음 시험에서 이제 계약의 종류를 단순히 물어볼 때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이제 집중적으로 계약의 종류 물어볼 때는 출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쌍무계약은 글자 그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뜻풀이하면 쌍무계약이다 지금 그 얘기일 건데, 편무계약은 그 반대일 것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된다 그래서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되는 것. 따라서 쌍무계약이 되려면 계약의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바꿔 말하면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쌍무계약이 되고, 그 반대를 편무계약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생기거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생기더라도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도 편무계약이다 그 이야기야.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증여계약 같은 거. 요거는 증여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용대차 계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낯설으나 계약의 종류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상광고 계약 같은 거,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편무계약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현상광고 계약, 요게 왜 편무계약인가?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하니까 그것만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고 말이야. 거기 지금 박스에 보면은 현상광고 계약이 무슨 계약인가 개념이 쓰였는데, 현상광고 계약은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야. 계약의 당사자를 광고자, 응모자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쉽게 이런 걸 떠올리라고 말이야. 요즘에는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필수적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은 봤죠. 거기 보면 아침에 신문을 딱 펼치면 제일 앞면 일면에 이렇게 현상광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진이 붙고 뭐 현상금 1억 원, 상기자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자로서 위자의 거취를 알려주는 분은 현상금 1억 원 지급하겠어. 이런 광고가 딱 떠요 제일 앞면에. 그럼 이걸 본 순간에 우리 배에서 무식적으로 현상광고 났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곧 민법으로 말하면 무엇의 일종이다? 계약의 일종이고, 이게 곧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광고자 일방은 뭐하고? 광고서 증여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쓰지 말고 그거 박스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현상광고가 개념이. 얘 보고 이게 무슨 말인다 뭐 이해만 하면 되지 바로 받아 적놓고 생똥을 싸나요. 그 개념 있다고 가르쳐 주었구만. 현상광고 계획 있잖아 거기 개념이. 따라 광고자 칠판의 사례를 보면서 광고 증여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얘는 약정만 하는 거 1억 원 주겠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응모자 경우인데, 타방 당사자 응모자는 광고에서 지정되는 행위를, 광고 증여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요게 이제 완료함으로써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완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깨우쳐야 되느냐? 그 뒤에 넘기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또 나와 있어요. 계약의 종류 중에. 이것도 이제 이 점을 보면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야. 요거는 이제 한자를 봐서 뜻풀이를 해야 되는데, 낙성계약 이렇게 쓰니까 요거는 승낙을 낙자죠.
승낙 의사표시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낙선계약. 이쁘게 포장하면 일방이 청약하고 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풀면 양 당사자 뭐만 있으면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선계약.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잖아. 따라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14개는 낙선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 같으면 일방 당사자 매도인은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 하면 일방 당사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만 하고 약정만 하고 타방 당사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요. 낙선 계약이니까 살래 사기 의사표시 합치면 쓰면 된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안 물어보는데 내매는 무조건 다 틀리고 나오고 됐어요. 요즘에도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매매라 하면 일방 당사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고 타방 당사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렇게 되면 요물계약이 돼버려.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요물계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행기 도래했을 때. 재산권 이전할 걸 약정만 하면 돼. 대금 지급하기 약정만 하면 돼. 뭐더라든가 살래 사기 의사표시 합치면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도 뭘 하겠다. 그럼 내 머리는 어떻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행기 도래했을 때 그때 소유권 넘기고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거 아니니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에비해서 요물계약은 글자 그대로 한자로 이렇게 써요. 요물 이렇게 뜻풀이 하면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요물계약이야. 다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물건의 인도라든가 일의 완성 등이 있어야지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전부 낙선계약이고 의사표시 합치면서 성립되니까 유일하게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말이야. 만약에 현상광고 계약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낙선계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낙선계약은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고자는 광고 증례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현상 미력 주겠다. 약정만 하고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광고자 증례 행위를 완료하겠다고 약정만 하면 계약이 성립. 그러면 낙선계약이 돼요. 여기서 이 신문을 본 응모자가 독자가 내가 그 새끼 찾아줄게 이렇게 의사표시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낙선계약이 된다고 말이야. 무슨 말 알겠나요? 근데 현상광고 계약을 이렇게 낙선계약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신문에 광고 등을 주로 치는데 이 신문을 보는 독자가 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봐요. 수천 수만 명이. 그러면 만약에 현상광고 계약이 낙선계약으로 가정하면 이 신문을 본 독자들 중에서 휴대폰 돌린다고 말이야. 현상은 미력의 눈물만 내가 그놈 찾아줄게 이렇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려.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사람하고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되겠죠. 무엇으로 하게 되면 낙선계약을 하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따라 그 중에 한 놈하고만 계약이 성립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 거란 말이야. 내가 그놈 찾아줄게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찾아준 사람 그 사람하고만 계약이 성립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광고자 증례 행위를 뭐 한 놈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요리되어 있다 그 말이야. 찾아줄게 해갖고는 안 되고 완료까지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 말이야. 의사표시 합치 이외에 일 완성이 있어야 되니까. 해서 이제 현상광고 계약 한 개만 특성상 요물계약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무계약이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얘는 광고 증례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 지급밖에 약정만 했죠. 현상 미력 주겠다고 의사표시만 한 거예요. 광고자는. 근데 응모자는 뭐까지 단 거예요?
강구증 행위를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 성립된 이후에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살펴보는 거. 강고자는 1억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억 원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겠지만 응모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부담이 될 채무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 강구자 증여 행위를 이미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현상강고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성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얘가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낙성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원 주겠다 현상금 의사표시만 했죠. 내가 그럼 찾아줄게 의사표시만 했죠. 그러면 성립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 되면. 그럼 얘는 1억 원 지급할 채무 부담하죠. 그럼 얘는 또 무슨 채무 부담해야 돼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줄 채무. 이 사람 찾아줄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되잖아. 낙성계약이 되면. 그러면 무슨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쌍무계약으로. 양당도 모두에게 채무가 생기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얘는 강구증 행위를 완료까지 한 상태 성립했으니까 성립된 이후에는 얘가 부담될 채무가 없잖아. 집중해서 들으라니까요. 해처리지 말고. 따라서 결론. 계약 성립된 이후에는 강구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니까 현상강고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요물계약이다 보니까 특성상 편무계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 서두에 계약의 종류 중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워낙에 시험에 출제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왜 구별해야 되는가? 구별의 실익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는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바로 뒤에 나오지만 위험 부담이라고는 계약 효력이 특유하게 발생해 되는데 편무계약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뒤에서 바로 배우지만 매매 같은 것 떠올리라고. 매매는 전형적인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1억 원을 매매했다. 이자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매수는 대금 지급 채무가 대가적 의미,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이야.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말은 네가 채무 이행하니 나도 채무 이행한다 이런 걸 말해. 소유권 넘기면 대금 준다 이런 관계. 거꾸로 뒤집으면 소유권 이전 안 하면 나도 대금 안 주겠다 이런 관계를 말해요. 그럼 보세요. 양채무가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양채무를 이행할 때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동시행과 항변권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지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만 한다. 그럼 얘가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야. 야 새끼야 네가 소유권 넘겨주니까 나는 대금 지급하는 건데 왜 너는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만 하냐? 네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거절해야죠. 이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 이리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쌍무계약의 경우는 양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계약의 특유한 효력이 발생되는 데서 편무계약은 발생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계약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요.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유상무상계약이 중간에 끼었는데 유상무상계약이 여기 이제 쌍무 편무계약하고 유상무상계약이 또 대체적으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대체적으로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대체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이 이야기야. 유상계약 글자들 양 당사자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하는 것이 유상이고 그 반대가 무상일 건데 매매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임대차, 교환, 쌍무계약이고 동시에 유상계약이에요. 그 다음 증여, 편무계약이죠. 동시에 무상계약이잖아. 사용대차, 물건을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유상으로 빌려주면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면서 동시에 무상계약. 이렇게 지금 이코르가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쌍무하고 유상은 이코르, 편무하고 무상이 이코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이코르가 되면은 시험에 낼 일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게 좀 야리꾸리하다고 말이요. 자, 첫째 논리학적인 문제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돼요. 이거는 논리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유상계약도 모두 쌍무계약이 되는가? 요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로서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아까 매매 같은 거 떠올려보라고 말이요. 매매는 전형적인 쌍무계약이에요.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했다. 그럼 얘는 소유권을 처음 부담하고 얘는 대금 지급 처음 부담한다. 그럼 이행기가 도래하면 요 참무 이행해야죠. 얘는 소유권 이전하고 얘는 대금 지급하는데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재산 출현, 대금 지급함으로써 재산 출현. 쌍무계약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니까 이행기 도래하면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는 와중에 재산 출현이 수반이 되는 거렇게. 따라서 논리적으로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요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이걸 자주 물어봐요. 문제는 그러면 유상계약도 모두 쌍무계약이냐?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은 편무계약도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 쌍무하고 설명드려야 돼요. 편무를 구별하는 기준하고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 기준을 또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쌍무, 편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 채무가 법률 효과죠. 당사자 발생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법률 효과잖아.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양 당사 모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생기면 쌍무고 그 반대면 편무라고 말이야. 근데 유상, 무상은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계약 성립 시부터 이행시까지 전 과정이에요. 성립 시부터 이행시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양 당사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하면 유상, 그 반대면 무상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현상광고 계약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현상광고 계약은 강고자 일방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생기니까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채권 채무, 바꿔 말하면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강고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이죠. 응모자에는 채무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정행위를 완료했고 한 상태에서 계약 성립됐으니까. 그런데 재산 출현을 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강고자는 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있으니까 이행기 도래하면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산 출현이 수반이 되잖아. 얘는 언제 재산 출현해요? 이행시에 채무를 이행할 때 재산 출현하죠. 얘는 이행시에 재산을 출현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응모자라고 말이야. 얘는 채무가 없잖아. 채무 이행할 일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재산 출현했느냐? 강고 정행위를 완료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얘는 계약 성립 시에 재산 출현했다고 말이야. 여기서 얘는 돈을 줬겠지만 얘는 돈 준 건 없잖아. 돈 없으면 무엇으로 때운다? 몸으로. 여기 일해주는 거 재산 출현이야. 얘는 강고적 행위를 완료해 줬잖아. 일해 줬잖아. 이게 재산 출현이라고 말이야. 그럼 얘는 성립 시에 재산 출현. 얘는 언제? 이행 시에 재산 출현. 동일 단계에서 재산 출현한 건 아니지만 성립 시부터 이행 시까지 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양자 모두 재산 출현한 거는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 말이야. 뭐 알겠나요? 그런데 얘는 요거는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잖아. 따라서 현상광고 계약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도 있다? 편무계약도.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정리 정도는 잘 알아가 말이야. 이것도 치고 409페이지에 가로친 1번 유상계약 동그라미 2번에 쓰였는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되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 줄을 이해도 써놨는데 이걸 또 외운다고 별표 치고 생뚱 싸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거 외우는 애 세월 다 가면 그 시험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잘 알아듣겠나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쓰였잖아.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풀어 정리하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유상 무상계약도 이제 구별을 실익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그 동그라미 1번이 담보 책임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유상계약의 경우는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목적물 등의 하자가 있으면은 일방 당사자 타방 당사자가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담보 책임이 유상계약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무상계약은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된다는 점에서 유상 무상계약도 구별을 좀 해야 되고 담보 책임 때문에 뒤에 매매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낙성계약, 여물계약에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요물계약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현상광고 계약은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인데 거기 보면 요물계약 해당되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가 예의 들어졌죠? 됐나요? 대물변제하고 계약금 계약 이거는 전형계약 15개 중에 들어간 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계약 아닌 것 중에서도 요물계약 해당되는 것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설명 하나 더 할 거예요. 뭐가 나오고? 계약금 계약이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이고. 확인했나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또 배우고.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계속적 계약은 계약을 소멸시킬 때 해치를 하지만 일시적 계약은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해지 공부할 때 관련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거기에 계속적 그 특징 같은 게 씌었는데 옛날 초창기 5회, 6회 이때는 이런 것도 나왔지만 요즘에 이런 거 내면 상당히 쪽팔려요. 왜? 너무나 기초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예약과 본계약에서도 예약이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매매 공부할 때 매매의 예약이 나와요. 그때 같이 살펴보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생뚱살 필요 없고. 그 다음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은 양당사자 의사표시가 합체가 되어 성립이 되는데 객관적으로도 합체가 되고 우측에 주관적으로 합체가 된다. 예에 들어가 집에서 읽으면 되고 합체 안 되는 걸 불합의거라고. 불합의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의식적 불합체하고 무의식적 불합체가 있는데 무의식적 불합체가 시험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고 의식적 불합체 예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되고 이 무의식적 불합체 숨은 불합의가 총칙에서 배우면 착오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하니까 그걸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왜냐? 개념을 보면 비슷하잖아. 착오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개념 떠올리세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착오죠. 그런데 무의식적 불합체 숨은 불합의는 실제로는 청약 성납 양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불합치를 당사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게 무의식적 불합치. 개념이 비스무리하잖아요. 전혀 다르다고 말이야. 그래 묻는 거니까 유념하라고 말이야.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 말이야.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착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영경 하지 말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일치를 표의자, 의사표시 한자,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착오라고 말이야. 따라서 직업도록에 들어준 것처럼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깜박에서 계약서는 1,000으로 표시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게 착오야.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사겠다고 승낙하면 뭐는 성립이 돼요.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경우도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얘가 이자의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매매대금 얼마가 되니까 1억 이런 거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근데 그런 건 드물고 얘 눈에 보는 대로 이제 1,00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될 건다. 이런 걸 규범적 해석. 이런 거에 착오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다 얘가 1,000만 원으로 팔기 싫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라? 취소하라. 요소 떨어져. 계약은 성립은 됐고. 이게 착오죠. 여기 이제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의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느냐. 이 청약 의미를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경우. 거기에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지금 갑은 홍콩 놈이고 요 우리나라 놈은 미국 놈인데 여기 다 같이 달러를 화표로 쓴다고 말이에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근데 화폐 값어치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홍콩 놈 갑이라는 아는 홍콩 달러 100달러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얘는 이제 미국 놈이라고 말이야. 요 청약의 달러를 자기는 미국 놈이니까 뭐로 잘못 오해한 거야. 미국 달러로. 그 다음에 자기는 미국 달러, US 달러, 홍콩 달러, 미국 달러 100달러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내용 파겠죠? 그럼 실제로 청약과 승낙은 일체요, 일치하네요? 일치하지 않죠? 근데 이 불합치를 당사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런 게 숨은 불합치, 무식적 불합치. 계약 성립된다, 안 된다?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차이 구별하겠나요? 착오는 의사표시 2개를 비교한 게 아니고 한 개 의사표시 내에서 이게 청약이죠. 한 개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외부에 나타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청약 승낙 2개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한 개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 외부적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되고 요거는 의사표시 2개를 비교한 거야. 청약과 승낙. 요 사이에 갭이 생긴 거고 계약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겠나요? 또 묻는다 말이야. 그러면 수문 불합의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왜요? 예?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에 속지 않도록 하고, 수문 불합의 경우는 따라서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말이야. 계약 자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압의 말장 확인이니까 점검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계약 성립 모습 관련해서 먼저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모습이에요.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청약, 승낙이라는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됐다는 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로 보는 것들도 있다고 말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겠나요?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줄기 딱 잡고. 뭔 공을 항상 중요하게 체계 잡는 거야. 쫙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모습. 그러나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양 당사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되는 보는 경우도 있다. 그게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 계약의 성립. 먼저 전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 청약 읽으면 되고 요건의 핵심은 동그라미 1번.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승낙 의사표시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것. 그거 점검 잘해야 되고, 확정적인 의사표라는 점에서 밑에 가로친 3번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 따라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글자 그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청약이 되도록 유인 꼬시는 거니까 유인당한 자가 청약하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점에서 전혀 다른데, 문제는 실제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학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제시하는데 중개사 수준에서는 그냥 당사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실한 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 사람의 중요한 것은 가격 조건이죠. 얼마에 사고 판다. 따라서 거래 조건, 가격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확실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확실한 거래 조건, 가격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확실한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로 보자? 청약. 정찰부 상품 진열. 옷 한 벌에 38만 원. 가격 조건 제시했죠? 이거는 뭐이고? 청약. 폈딱지 뜯어버리고 그냥 상품 진열하면 꼬시는 거니까 청약의 유인이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총칙에서 가르쳐줘서 청약이냐 청약이냐 논란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총칙 사기강법 배울 때 내가 집중적으로 한 10분 넘게 가르쳐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본다 해가지고 뭐 가르쳐줬나요? 2주 전에 가르쳐줬어.
상가 건물 뭐 분양합니다. 본 건물에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광고가 청약이냐 청약의냐 그걸 가르쳐줬죠. 그게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뭐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걸 2주 전에 어디서 배웠나요? 사기 배울 때 가르쳐줬죠. 그 다음 거기 지금 청약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누구나 맞춰서 작용되는 거 다시 점검하고 자동 판매기 설치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는 청약도 유효이고 청약자 의사표 속에 청약자가 누군가가 반드시 표시될 필요도 없고 이런 것 틀리면 정말 10점 받기도 힘드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청약 효력 발생 시기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도달. 우리 시험에 주로는 건 동그라미 2번 111조 2항 이것도 2주 전에 가르쳐 줬어. 피해자가 상대방의 의사표시 여기서는 청약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 제한 능력이 되더라도 청약 의사표시는 아무 영향이 없다. 상대방이 성낙하면 계약도 뭐한다? 성립한다. 111조 2항 계약의 성립권에서 사망과 관련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 자주 물어본다고 이전에 가르쳐준 거 총칙 공부할 때 점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한 이유는 처리 못하죠. 청약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527조 상대방의 도달한 이유는 처리 뭐하는 거예요?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 확인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이 이제 상대방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이 갑이자 을에게 자기 아파트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다. 그럼 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럼 더 이상 철회 못 한다는 거예요. 철회를. 왜 철회를 못 하느냐? 상대방의 이유는 뻔해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해서 나한테 도달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계약을 철회 그냥 말할 것인가 준비를 할 건데 얘가 지 마음대로 철회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깨뜨린다. 그런 취지겠죠. 이유는 아주 뻔해. 신뢰 보호를 해서 철회 못 한다. 이 이야기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청약을 한번 하면 언제까지 철회를 못 하는가?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청약에서 상대방이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효력이 생겼죠? 철회 못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철회가 가능하겠지만 도달한 이유는 철회 못 한다. 이전에 집중 가르쳐 줬단 말이야. 바쁜 시국에도. 따라서 철회를 못 하는데 이까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진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얘는 한번 청약을 딱 해버리면 절대로 철회를 못 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청약의 구속력이 언제까지 인정이 됩니까?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이게 무라고 말이야. 바꿔 말하면 얘는 아무 때나 그러면 승낙해도 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전화 들어요?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처리하지 못 한다는 것.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고 언제까지 처리 못 할 건가요?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첫째, 보통 청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얘한테 청약을 할 때 4월 20일까지 꼭 승낙을 해달라. 이런 걸 우리는 승낙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야. 왜 이렇게 승낙 기간 정해서 청약할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야기야. 4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그 말은 이 기간 내에 당신이 승낙해줘라.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승낙 받을 수는 없다. 나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럼 이제 또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재판부라고 그랬네요. 책 봐도 이해 못해. 책에는 이런 말 없으니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거야. 방금 전제를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전제를 하나 해놓은 것이 청약은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를 못하는가? 이걸 지금 전제를 해놨다고 말이야.
절대로 철회 못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바꿔 말하면 청약의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지금 그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4월 20일까 승낙에 달라, 이런 걸 우리가 승낙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승낙기간이 곧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4월 20일까 승낙해 주세요. 그 말은 얘 입장에서는 내 청약은 4월 20일까지만 효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때까지 승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 기간을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승낙 기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칠판 보라니까요. 청약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며. 이게 다 이코로 다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승낙 기간이고 청약은 무슨 기간을 말하는 거야? 존속 기간을. 그러면 답 나왔다 말이야. 청약을 언제까지 처리 못 갔나요? 이 존속 기간이 곧 청약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 기간 동안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승낙기 정해서 청약했다고 말아. 요 기간 동안이 내 청약이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 당신도 이 기간 내에 뭐 해달라는 거야? 승낙해달라 그 말이죠. 또 그 말을 번역해 보세요. 나도 당신 이 기간 내에 승낙할 거니까 이 기간 동안 나는 청약도 뭐 안 하겠다. 철회 안 하겠다. 그런 의미지 않겠냐 그 말이야. 번역하면. 그 말 들어요? 여기 이코르란 말을 아시겠냐고. 승낙기간이고 청약의 존속기간이고 이 기간 내에서는 청약을 철회 못한다 그 말이야. 이 기간이 곧 청약의 뭐이다? 구속력. 여기가 들었나요? 여기서 못 풀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 앞부분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계약법은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빵점짜리가 수두룩해 풀어. 나중에 채점해 보면 자기 점수가 안 나와. 그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은 예단을 갖고 몇 개 외운 것 가지고 계약법은 쉽다 그래서 버팅기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야. 용어 정리 제대로 하고 그 야매로 어용공 배운 것 갖고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청약의 실적 효력 승낙 적격, 요게 또 문제인데 찾나요? 이제 개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청약의 실적 효력 승낙 적격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것, 이렇게. 따라 청약은 결국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청약이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청약의 실질적 효력, 승낙 적격, 이렇게 이야기로 꼭 의난을 쓰였다시피 승낙만 받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 말. 그거를 청약의 실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 그러면 또 묻는다 그 말. 여기 다시 칠판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깨우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을 때 청약의 실적 효력 내지는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만 알아듣겠나요? 언제까지 인정이 된다? 승낙 적격은? 아까 다 가르쳐 줬잖아. 승낙기간 정한 건 이 기간 내에 승낙해 주세요. 그래야 계약 성립된 이야기야. 그 말 이쁘게 번역하면 내 청약은 이 기간 동안 당시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면 이 기간이고 청약은 무슨 기간이고 존속기간이, 이 기간 동안은 청약을 못하고 철회 못하고 이 기간 내에서 뭘 받아야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니까 여기가 곧 이 코는 뭘 말한다? 승낙 적격. 제일 밑에 줄 눈으로 읽으세요. 제일 밑에 줄 눈으로 읽으란 말이야. 승낙은 청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이 없으므로 승낙 적격 곧 청약의 존속기간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외우지도 못해. 외우려고 쌩똥 싸지 마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서부터 이 네 가지가 똑같은 이렇게 유출을 하라고 말할게. 그러면 혼자 공부해도 돼. 이 네 가지가 다 이코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어버처나 매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걸 우리 교재는 제일 밑에다가
존속기간이고 승낙 적격하고 같다. 그 한 줄을 써놓은 거이고. 말만 바꾸면 빵점짜리 수두로 간 것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요렇게 하면 맞췄다, 요렇게 바꾸면 또 뭐일까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면 또 빵점 맞고, 돌고 싶어. 참말이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한 번만 제대로 딱 이해해버리면 공짜 문제를. 요 이 코를 쫙 시켜놓고 집에 가서 연구 잘하세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지금부터 이제 바짝 정리처를 가능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는데 528조 1항 방금 가르쳐준 거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은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지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뭐가 효력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청약이, 승낙 말고 청약이 승낙 적격을 상실한다.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 528조 1항이에요. 4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청약을 했는데 4월 20일이 지나서 예를 들면 4월 22일 날 승낙의 청약기가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청약이 효력을 상실,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승낙 적격을 상실했다고 말이야. 청약은 요 기간 내에서만 무엇을 가져요? 승낙 적격을. 요 기간 내에서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 적격을 갖는데 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해 본 거예요.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걸 또 찢어놨는데, 찢어놓으면 문제 못 푸니까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417페이지 가로치는 4번을 보세요. 또 거기 528조가 나와 있죠. 방금 왼쪽 제일 위는 528조 1항이었잖아. 거기 뭐 2항 3항이 있잖아. 요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푼다고 말이야. 다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528조 1항은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승낙기간이 4월 20,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전문에 와도 문제 못 푸니까. 4월 20일로 됐는데 얘가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제에 도달하도록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0일쯤. 그러면 편지로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편지 배달 2, 3일이면 되니까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승낙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됐다 그 말할게. 그러면 계약은 4월 20일 날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됐으라고 신뢰할 거 아니에요. 난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해서 발송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라고 신뢰를 하니까 청약자는 첫째,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측의 528조 2항이라고 말이야. 연착의 통지를 하라고 말이야. 당신 승낙은 어떤 이유에선가 제 날짜 도달이 안 됐다. 연착의 통지를 해주라고 말할게. 528조 2항이 요거예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 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어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거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이거는 누구나 맞추도록 돼. 누구나 맞춰. 왜냐? 승낙 통지 안 하면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간주가 돼버려. 무슨 말이겠나요? 그 연착하지 아니한 걸로 간주가 되니까 계약은 그대로 뭐한다? 성립. 요거 틀릴 사람은 대한민국 한 사람도 없어. 합격권을 들어간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528조 2항 3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 말 하겠나요?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무슨 승낙이 돼버려요? 연착한 승낙이 되겠죠. 지금 집중해서 들으라니까요. 자꾸 법조문 띠적거리지 말고 가르쳐 주었잖아. 왼쪽 우측에 있다고. 그럼 좀 보세요. 그를. 그러니까 법조문 외운다 해서 문제 못 푸니까. 제가 알았나요?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라고 말이야.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가. 요거는 법조문 이렇게 누구나 맞춘다니까. 그 법조문 읽어보면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연착은 승낙이 돼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왜 안 되나요? 528조 1항에 의해서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항상 사람은 똥 싸기 전후가 확실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착의 통지 딱 했어요. 그럼 계약이 일단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요즘 같은 불황에 내가 언제 계약을 체결하냐. 얘도
내 조건에 맞춰서 계약처라는 의사는 있잖아요. 그 의사가 좀 늦게 도달했을 뿐이지. 그러니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그 후에 연차간 성낙. 가로친 3번. 잤나요? 연차간 성낙을 청약자가 마음이 바뀔 때 대비해서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530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가 생기면은 연차간 성낙을 청약자가 무엇으로 보면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럼 자기 쪽에서 다시 그렇죠. 성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 그 말 이렇게. 알겠나요? 그럼 다시 정리 정도. 원칙, 성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경우는 성낙 기간 내에서 성낙의 통지를 받아야지 계약이 성립하고, 따라서 성낙의 성낙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면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니까 성낙 말고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성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는 청약은 언제까지 성낙 적격을 갖는다? 성낙 기간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충분히 성낙 기간 내에 성낙에 도달하도록 성낙 의사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성낙 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됐으라고 신뢰를 하니까 청약자는 상대방의 뭐를 하라? 성낙 연착의 통지를 하라. 528조 2항에 따라서 이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성낙은 성낙 기간 내에 도달한 거 간주가 되니까 계약은 성립, 이거는 누구나 마치고, 거꾸로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도 있을 건데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의 성립 여부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 청약자의 의사에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는 연착한 성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냐? 그러면 계약 성립.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 아니하면 불성립. 따라서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누구의 의사에 달려있다? 청약자의 의사에 달린다. 이렇게 정리 줄거 딱 잡아서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꾸로 이제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529조예요.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 조문도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하라고 말이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529조. 그거 눈도장 잘 찍어두라고 말이야.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는 청약은 언제까지 성낙 적격을 갖는다? 상당한 기간 내에서. 딱 요 기간이 지나서 성낙이 적격 도달하면 똑같이 성낙 말고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니까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529조는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서 성낙 적격을 갖는다. 그 이야기. 물론 이 경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성낙이 청약자에 도달이 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지만 이 연착한 성낙에 대해서 얘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 계약을 또 성립시킬 수는 있고 똑같이 점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성낙 관련해서는 우측에 제일 위에 그 판례 세 줄 자주 물어보는 게 점검 딱 하고, 상대방은 성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 따라서 그 성낙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판례니 가도문을 점검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534조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 조문도 점검 딱 하고,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성낙의 상대방도 청약과 차이점이니까 지겹도록 물어봐요. 청약은 불특등다수는 청약도 유효지만 성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인 청약자가 해야 되니까 불특등다수 성낙이 있었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거기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531조가 그렇게 또 많이 물어보니까 그거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엊그저께 2주 전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하지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 원칙인데 도달주 원칙에 대한 외로서 발신주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우리가 묵건들에서 이거 하나를 배웠고,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이야기한 격지사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 말고 성낙의 의사표시는 외적으로 뭐이다? 발신주의. 요거는 이제 자 대화자하고 그 다음에 격지자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화자하고 격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격지자라 그래서
거리상으로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서울 살고 을이 부산 산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격지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자를 구별한단 말이야. 거리상으로는 서울 부산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들고, 요즘에 많이 쓰는 전화통 들고 살래삭기 하면 대화자가 돼버려. 또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면 대화자.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청약성명, 뭐 편지를 통해서 청약성명 한다든가 그러면 격지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화자 사이의 경우는 청약의 의사표시든 승낙 의사표시든 불문하고 다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런데 격지자의 경우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청약은 그대로 도달주의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서울 살고 부산 사는데 서울 사는 갑이 자기 아파트를 부산 사는 을에게 1억 원에 팔고 잔다. 그럼 먼저 청약을 하겠죠. 이 청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청약 효력을 발생해요. 이렇게. 이건 도달주의 원칙이야. 그럼 이제 얘가 조건이 맞으면 승낙을 할 건데, 승낙도 원래는 상대방의 의사표니까 청약자에게 도달돼야지 효력이 생기겠죠. 원래는. 그러면 이제 이때 비로소 청약 승낙 합치가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승낙이 효력을 발생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곧 뭘 의미한다? 계약의 성립 시기를 의미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자 경우는 이제 승낙이 대화자 발생과 동시에 도달이 되니까 발송한 시점하고 도달한 시점 사이에 시간상 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도달주의 원칙인데, 격지자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 예를 들어서 얘가 4월 10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했다. 그러면 이게 격지자니까 4월 12일쯤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시간상 갭이 생겨요. 그러면 이 경우도 원칙 그대로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승낙의 청약자에게 도달이 된 4월 12일 날 승낙 효력 발생, 요 날짜로 계약도 성립이 되겠죠. 아니다. 발생과 동시에 승낙 효력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4월 10일 날 승낙 효력 발생, 계약도 이 날짜로 성립이 되겠죠. 이 말 듣겠나요? 이처럼 승낙 의사표시가 발송과 도달 사이에 격지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계약의 성립 시기가 달라져 버려. 근데 어차피 얘는 계약을 채워주는 의사는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 계약의 성립 시기를 뒤로 늦출 필요 없이 단축을 시키자 그 말이야. 해서 대화자 말고 격지자 경우만, 그것도 청약 말고 뭐만, 승낙만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를. 따라서 계약은 며칠째로 성립한다? 4월 10일. 요게 이제 발신주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거니까 531조를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계약의 성립 모셔보세요.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은 이런 걸 말하니까 의사실현하고 우측의 교차 청약도 시험에 무지하게 물어보네요. 여기 교차 청약은 누구나 쉽게 맞춰요. 교차 청약은 승낙이 없이 청약밖에 없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니까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 매수인 쪽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한 거예요. 당신 아파트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그럼 이것도 청약, 이것도 청약이죠. 승낙은 없죠.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굳이 승낙 기다릴 필요 없이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된 걸 보자. 요거니까 틀릴 사람은 없고, 문제는 의사 실현인데 요거는 이제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승낙 의사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로 보자. 그래서 의사 실현, 승낙 의사 실현은 승낙 의사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실현 있으면 그 이야기야. 계약이 성립된 거로 보자고 말이요. 따라서 거기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이런 경우 갑이 책을 한 권 집필을 했다. 해서자 을에게 다음과 같이 청약을 했다. 자기가 집필한 책을 같이 송부 보내면서 내가 책 한 권을 썼는데 마음에 드시면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책을 송부하면서 청약을 딱 했다. 그러면 이 말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에서 이 책이 마음에 들면 구입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별도 승낙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상대방 쪽에서 승낙 의사표시를 별도로 한 적은 없지만 갑이 송부한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걸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게 곧 승낙의사 앞에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로 보자. 이런 거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자 말이야. 요거는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승낙의사 앞에 인정되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날짜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승낙의사 앞에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듣겠나요? 요것만 지문에서 조심하라고 말이야. 함정에 내봐 요것밖에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교차청은 뭐 함정에 내고 말 것도 없고. 따라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을 성립하고 우측의 교차청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누구나 마치라고 이제 주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두 개도 정답하고 따라서 정리정돈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사 앞에 합쳐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양 당사 여러 표지가 합쳤다는 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걸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마지막 나와 있는 의사실현하고 교차청약.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한 경우잖아요. 근데 의사실현은 승낙의사 앞에 인정된 사실만 있으면, 그 다음 우측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만 하면 실제로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 점검 딱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예습 좀 하고 이제 계약법 총론 해지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말이야. 오늘 고생 많이 했네.